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만이 어떠한 역사적 사료들로 한국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만이 한국을 싫어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또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먼저 대만, 즉 중화민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본디 2차 세계대전 이전 중국이라 하면 이 중화민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국이라 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것이죠. 중화민국은 일본을 빼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였고 또 자유진영의 국가였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엔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려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의 중심 정권은 존재할 수 없는 법, 일명 국공내전이라는 전쟁을 통해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죠. 장제스의 국민당은 본토를 떠나 타이완 섬으로 본거지를 이동했고 이것이 지금의 대만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장제스 본인을 국가의 국부로 기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복잡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주제는 한국과의 관계니까요. 먼저 장제스와 중화민국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어떠한 존재인가? 간단하게 장제스는 대한민국 성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나름대로 고마운 인물이기도 하죠. 중화민국의 총통으로서 죽을 때까지 집권한 이 장제스라는 인물은 대만의 영웅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장제스와 중화민국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 후원하고 지원했고 한반도 독립에도 분명하게 공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언급된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는 장제스는 분명하게 주도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밀어줌으로써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1930년대 임시정부와 광복군 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죠. 애당초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이유 자체가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장제스는 실제로 조선은 전쟁이 끝난 후 독립되어야 한다 언급했고 카이로 회담에 이은 카이로 선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실제 대만의 국부 장제스는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수여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은 전체 독립유공자 중 단 1%도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무장 독립투쟁사의 영웅 지청천 장군도 2등급 훈장인 대통령장입니다. 이렇듯 중화민국과 장제스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건국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조력자였습니다. 또 대만은 이후 6.25에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병력을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물자를 지원해준 국가입니다. 실제로 독립운동 당시에는 지도자급인 인물들 김구, 이승만, 김원봉, 김규식, 이시영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형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화민국, 즉 대만이었죠. 실제로 대만은 자유진영의 같은 반공 국가로 박정희 정권까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제스가 사망했을 때 2인자격인 김종필을 보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대만은 그 지도부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형님격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와 비슷한데 실제로 프랑스는 국가가 완전 파산 직전에도 어떻게든 사비를 털어 미국의 독립에 결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선의 산타 할아버지인 명나라의 황제폐와 만역제와 비슷한 경우였죠. 그렇기에 프랑스는 미국의 형님뻘인 국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나치에게 점령당한 프랑스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해방시키고 전후 그들의 재건을 도움으로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대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였고 국제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입장과 발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1948년 최초로 수교를 맺은 굉장히 상징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륙을 호령하던 그들이 국공내전에 패배하고 이 좁은 한반도의 절반에 대한민국보다도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영토만을 가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성장을 거듭했고 반공 노선으로 대만과 대한민국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소련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급변합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이죠. 1972년에는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 회담을 가졌고 이후 중국과 미국은 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냉전 상황에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이죠. 이전 1970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방위 개념이 수정되므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죠. 닉슨 독트린의 중요 개념은 이 두 가지 항만 보면 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지 않으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이 몰고 온 파장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대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한 사건인데 중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멤버가 정식으로 된 날이 바로 1971년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를 보면 당시의 대만에는 절망적인데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대만은 아예 유엔의 창립 멤버라 할 수 있고 유엔의 정점인 이사국이었지만 이렇게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 사건으로 대만은 유엔 내 상임 이사국 지위와 의석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빼앗겼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핀치에 몰립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입장인데 대한민국은 대만과 적절한 관계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어쨌든 현대사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국가였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지나 노태우 정권까지도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노태우 정권 초기 1988년 중공의 호칭을 중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소위 북방 외교를 진행하였고 수많은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고 특히 중국, 소련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90년대부터 큰 성장을 이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산업, 군사적으로도 이미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실제로 이 시점부터 아예 나라로 취급받지 못했고 중국이 말하는 양안체제, 즉 한 개의 나라 안에 두 가지의 체제, 나라 안에 또 다른 정부, 이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중국과 1992년 수교를 맺으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만을 끊어냅니다. 이런 게 국제정치의 무서움인데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습니다. 대만, 당시 말하던 자유중국은 대한민국 건국에 분명히 도움을 주었고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했으며 1953년에는 굉장히 빠르게 6.25 전쟁이 끝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타이베이를 방문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단교가 이루어진 1992년 대만 대사관은 즉시 철수했고 심지어 그 대사관을 그대로 중국이 이어받았습니다. 대만의 일부 언론은 대한민국을 배신자라며 매도했고 심지어 은혜를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대만을 끊어내는 과정은 어떠한 존중이나 이해적 노력이 선행되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만에 단교 문서를 전달하고 주한 대만 대사관에 3일 안에 비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죠. 또 앞서 말했듯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니 대만 측 주장이 아예 아무런 근거가 없는 딴지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고 국제정치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한 대만 대사 진수지는 대만의 청천백일기가 주한 대만 대사관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훗날 중국으로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울분을 토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대만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이웃이며 오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껄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두 나라의 첨단 산업 수출품이나 경제개발 품목들이 겹치면서 생겼던 라이벌 의식도 있죠. 그러나 사실 대만을 손절한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며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중국을 택하고, 대한민국은 1992년 비교적 늦게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지나치게 정치권이나 언론의 비난이 대한민국을 향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대만과 단교했는데 1980에서 2000년대까지 일본의 이미지는 대만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대만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글과도 같은 국제정치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이해관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치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의 명분이나 도덕성보다 먼저 자국의 이익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그 전까지의 모든 관계나 자국의 위치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패권국을 자처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 러시아와 일본, 대만 사이에 있고 북한이라는 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만과 국민당이 오늘날의 문제에 직면한 것은 첫째로 공산당에게 밀렸기 때문이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